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0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정찬입니다. 와. 오늘 그 주영민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방송에 참여를 못하게 돼서요. 네, 이렇게 중원 조촐하게, 사령탑이. 네, 조촐하게. 제가 보기에는 균형이 좀 잘 안 맞을 것 같고 한쪽으로 치우친 채 뽕 PD를 본격적으로 패는 네.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나마 그래도 듭니다. 주현민 선배가 실드 쳐주실 때가 많았거든요. 네. 아주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실드 쳐줄게요. 긴장 좀 해야 되겠다. 네. 자, 그럼 바로 댓글 읽어볼게요. 혼자 직관러님이요. 200번 축하드립니다. 미리 2000회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토끼 52님이요. 200회인데 축덕숙덕 유튜브 안 올라오는 줄. 뽕피디님 혼내는 하성룡 기자님. 이강인 선수 싫어합니까? 요즘에는 성룡이도 혼내나요? 네, 그 탐내시더라고요. 주바페 두 골차 승부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영민 기자님, 뽕피디가 써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골대녀 이야기 좀 해야겠네. 원고를 좀 풍성하게 해오던가. 골대녀 이야기 오히려 좋아. 황희찬도 빼고 이강인도 빼고 박지수 선수도 빼고 멋지다 멋지다. 뽕피디님 잘 보고 갑니다. 멋지다, 브라보. 멋있다. 오늘 그래서 나름 작정하고 좀 길게 써왔어요. 네. 더글로리 생각나네요. 네, 멋있다. 진영이. 그리고 이강인 선수 좋아합니다. 오늘 요 머그컵 U20 월드컵 때 네, 나왔던 소개도 좀 건데 보여줘요. 이강인 선수 컵도 제가 네. 들고 왔어요. 사랑합니다. 오늘 좀 풍성해요. 네. MC 두둥님이요. 200회 특집이라 200분 정도 알차게 방송할 줄 알았는데 40분 넘기기도 힘겨워 골대녀 이야기로 끝내는 건 좀 의아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죠. 지난주에? 네. 골대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걸 골대녀에게 보통 앞에 하는데 뒤에 나오죠? 수비상관으로 했죠. 네, 그래서 뒤에 했어요, 첫과 갑자기. 끝을. 시간 끌어주는 주영민 기자님의 식은땀 진행 관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레슬링에서 헐크 에? 당시에 헐크호간이라고 있었어요. 언더테이커 경기 끝나고 메인 이벤트로 초등학교에서 이영표 경기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골대녀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축덕숙덕 골떡인 줄. 투지급 스마트한 뽕피디님 대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조마조마합니다. 이정찬 기자님이라도 있었으면 어쩌실 뻔.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정찬 기자님 안 계실 땐 혼자 단독 드리블 코멘트 말씀이 길던데 주바페님의 깊은 태클이 필요합니다. 발목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장기 부상으로 이어지게끔. 네. 시즌 아웃. 잔인하다. 알겠습니다. 뽕피디님 멘트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기자님들 앞에서 눈치 보듯이 더듬더듬 멘트 하시는데 듣기 안쓰러웠어요. 근데 저보고 지금 태클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뽕찬 더비만 얘기 드려 죄송하네요. 영용 브로맨스라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실 거예요. 네. 재송용수 오프닝 멘트 감사드리고 이강인 얘기하시면서 치킨 마요 음식 비우는 성용 기자님과 찰떡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최애 팟캐스트 200회 축하드려요. 아나콘다 우승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진짜 계속해야 돼요. 네, 계속해야죠. 네. 그래서 말인데요. 200회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나 충격의 축구 소식 없었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뽕피디님 무단 지각 책짓질 심하게 당한 거랑 재송영수님 물오른 성대모사 퍼레이드, 주바페 아나콘다 1승 염원 소식 정도 인상 깊네요. 다 최근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200회 특집 박문성 해설위원 전화 인터뷰는 아니었어도 죄송영수님의 최용수 성대모사 축하 인사도 못 들어 아쉽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림픽 보면서 주바페님 부상 체크만 하게 되던데 계속 뛸 땐 너무 시겁했습니다. 또 다치실까봐. 아나콘다 방출은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꼭 부상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 아나콘다 더글로리 송혜교 같은 치밀한 복수. 주바페 3골 이상과 승격하자. 결국 저도 골 때리는 그녀 이야기로 끝내는 게 국룰이네요. 완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좋으셨다는 건지 안 좋으셨다는 건지가 잘 모르겠네. 네, 좋으신 거 아닐까요? 네, 좋으신 것 같은 걸로. 네. 짤도 만들어주셨어요. 쌀도 만들어줘. 너 제대로 하래. 그죠. 대본 쓰기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예.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진짜로 저는 요즘 축덕숙덕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200회 정도 해서 그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어떤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사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축덕숙덕 많이 들으시는 분인 게 티가 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 입장에서 실드를 쳐주십니다. 어머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 뭐 그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건전한 뭐 그 토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내 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0번을 한다라는 게 방송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쵸.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다 이런 말 너무 식상하지만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계속 들어주세요. 네. 베아트리체님이요. 2002년 월드컵 때 미국전 포르투갈전 두 경기 관람하면서 6mm PD 150 카메라 들고 막 찍었는데. PD 150 모르시죠? 네, 몰라요. 이게 소니 카메라인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제 예능 요만한 혹은 건가? 아니 조금 더 커요. 이 당시에 이 카메라가 굉장히 선풍적이었습니다. 이게 방송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 카메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장점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6mm 카메라인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일단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요. 휴대성이 좋으면서도 화질이 그대로 방송에 쓸 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당시에 이제 뭐 예능이라든지 다큐라든지 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뭐 150도 있고 170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ENG 카메라라고 하는 뉴스 제작 때 많이 쓰는 카메라는 사실은 지금은 뭐 모두가 서로가 찍히고 찍는 게 일상이 된 사회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카메라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즐기는 분도 많지 않나요? 이렇게 부위 한번 하고. 지금은 많이 그렇지. 그렇게 됐죠. 그러고서 뭐 그래서 저희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데 가면 뒤에 와서 이렇게 괴롭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ENG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었던 부분을 이 카메라가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비춰지는 사람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익숙함이 굉장히, 그러니까 친숙해지는 시간을 굉장히 당긴 카메라였습니다. 이분도 이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걸 막 들고 막 찍었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이경규가 간다도 몰래 찍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라디오스타의 자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유아인의 명대사 아닙니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럼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뭐 그 개인 유튜브에 올려셔서 그냥 적당하게 그 예전의 추억을 이렇게 또 회상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피파가 그렇게까지 태클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데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근데 뭐 하셔도 그렇게 큰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홍승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여성분이라고 확신하세요? 네, 축덕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부터 축구를 보기 시작해 K리그도 보러 다니고 밤샘 하면서 해외 축구도 보고 A매치도 직관하러 다니는 갓 20살이 된 축덕 소녀 홍승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스불. 작년부터 축덕숙덕을 듣기 시작하면서 지루한 수험 생활을 재밌게 보낼 수 있었고 들을 때마다 축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제가 더 뿌듯하네요. 네, 요즘에는 옛날 방송 정주행 중인데 그때마다 옛날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지 하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맨날 그냥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어 사연 보내는 만큼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국내에서 A매치 2연전을 하면 지방에서 한 경기를 하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나머지 한 경기를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에서 할 때는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야는 월드컵 경기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굳이 A매치를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살짝 엉뚱한 질문이기도 한데 리그 우승을 하면 구단 엠블럼 위에 별을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팀이 우승을 많이 해서 별을 달 자리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구단 엠블럼 위에 두 줄로 별을 달는지 아니면 구단 엠블럼 주위에 동그랗게 별을 달아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실까봐 그림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주시은 아나운서님 2018년 파나마전 직관 갔었을 때 실제로 봤었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정말 감사하네요.
이때 이분이 직관 가셨으면 한 중3 때 보셨겠어요. 주신 아나운서를. 그런가요? 네, 지금 뭐 20살 그치, 이미 됐다고 20살이니까 그러네요. 그때 왔었구나 파나마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저는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20살이면은 어린 편이잖아요. 네, 어리죠. 우리 청취자층 중에서도 어린 편이죠. 이런 거 분석되나요? 완전 어린 거. 아니 저희 분석은 따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나요? 디테일하게 뭐 나오지가 않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3040의 그 남성 축구 팬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댓글들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옛 기억을 항상 추억하시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20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여성 팬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네. 반가운 부분이고 그리고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더 제가 더 뿌듯하고 수험 귀엽다. 생활이라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럴 때 그렇죠. 라디오 듣는 게 일단은 재밌죠. 뭘 들어도 재밌을 때예요. 공부만 인강도 아니면. 재밌는데. 맞아. 인형도 재밌는데 심지어. 아 시험 때는 진짜 밤 새벽 때 하는 그 옛날 추억의 명화들도 그렇게 재밌어요. 공부 이것만 역시. 아니면 다 재밌죠. 그래도. 네, 그게 일단은 너무 반갑고 그리고 옛날 방송들을 그러니까 지난 방송들을 정주행해 주신다는 거는 저는 이런 분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간혹 있긴 하시던데 감사할 그렇구나. 따름이죠 진짜. 저는 못 듣겠던데 제가 지난 방송을 한 거는 되게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A매치 2연전을 하면은 보통은 지방 팬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에서만 하면 지방 팬들에겐 너무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한 경기, 지방 한 경기 정도를 사실 원칙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지방에 계신 축구 팬들도 A 매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만 경기를 하면 사실 좀 물론 우리 인구가 많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조금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수도권 편중이 너무 심한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전국에 어떻게 보면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경기를 열려고 할 때 KF에서 지역에다가 뭐 여기 열 수 있냐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지역에서 우리 경기장에서 경기 한번 치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생각보다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도 조금 들고요. 물론 뭐 축구협회가 많이 보전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축구만큼 A매치만큼 한 경기에 집중도 있게 관중 동원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내. 뭐 A매치 지금 현재 한다고 하면은 뭐 적어도 3만 명, 4만 명 정도를 모을 수가 있을 텐데 지방에서도 그러면 이게 정치권에서는 나를 세일즈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야가 확실치 않은 지역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지역. 분명히 아는 지역일수록 사실 조금 더 원합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사실은 있다. 여튼간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경우도 꽤 봤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그 월드컵 운동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지방에서 할 때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경우가 좀 더 있죠. 고양, 뭐 안산, 용인 뭐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쪽에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뭐 용인시, 고양시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 A매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죠. 시 차원에서. 안산도 최근에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와 스타디움이었나? 경기장이 좋죠. 접근성은 안 좋고요. 맞아요. 네. 와 스타디움 접근성이 좀 안 좋아. 네, 아쉽지만 뭐 그래도 아무튼 그 결국에 이런 경기장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사회의 체육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붐업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귀엽게 그림까지 보내주셨는데 재밌어요. 요거 그냥 별을 키우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러니까 초 꽂을 때도 한 5살 단위로 이렇게 큰 거 꽂으니까 별도 별을? 한 5개짜리 좀 큰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 갖고 있는
그 글로벌 보편성과 특수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 속에 특수성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나 축구를 하니까 축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쟤네는 어떻게 하나를 볼 수 있는 그 보편성이 있고요. 그 안에서 서로 다르게 하는 특수성들이 또 다 존재를 합니다. 이런 사례를 전북이 있나요? 이제 여러 번 우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데 많죠. 네. 야, 몇 개야? 세계적으로 이런 팀이 많지 않겠어요? 그쵸. 뭐 있죠. 최근에 뭐 네. 오형규 선수가 갔던 셀틱도 뭐 우승 네.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아. 제가 바이에른. 뮌헨을 예전에 갔는데 누가 저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승한 연도가 이렇게 쭉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이제 축구를 잘 모르는 분이랑 갔는데 아니 뭐 해마다 저 연도는 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도가 다 써져 있으니까 거의. 우승을 네, 그래서 저게 우승한 연도라고 했더니 그럼 다 우승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한 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어떻게 하냐면 5번 우승을 하면 별을 하나를 달아줍니다. 5개 한번 해야 이제 5개 해야. 네, 하나. 그 다음에는 근데 그러면 5배, 5의 배수로 가는 게 아니고 별 2개를 달려면은 일단 10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별 3개를 달려면 15회가 아니고 20회 우승을 해야 별 3개를 달 수 있습니다. 달기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별 4개를 달려면 30회를 우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바이에른 뮌헨이 별 4개를 단 거죠. 30회 우승해서요? 네. 30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려나? 지금 전북도 여기 위에는 꽉 찼잖아요. 네. 여기 위에 꽉 찼단 말이에요? 이거는 리그가 규정을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까지 지금 K리그는 이게 따로 별을 엠블럼에 단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뭐 근데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파에서도 이걸 갖고서 제지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별 보였어요? 우루과이 로고? 한번 지금 찾아보세요. 이번에 그 월드컵 나왔을 때요? 네, 네. 우루과이 엠블럼의 로고 별 몇 개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루과이가 우승 2번 하지 않았나? 2번 했죠. 네, 몇 개가 걸려 있나 한번 봐보세요. 근데 우루과이 대표팀 엠블럼에 별이 4개인 이유 막 이런 글이 있는데. 그렇죠. 4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다른 걸 쳤나 보다. 이들은 올림픽을 쳤어요. 올림픽을 쳤으면 근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좀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4개. 네. 근데 그래서 피파가 야 이거는 맞지 않다. 월드컵만 생각해서 니네 2개로 줄여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4개 달겠다.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게 이게 엠블럼은 축구협회의 로고인 거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월드컵이 만들어지기 전에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 그 당시에 올림픽은 지금의 올림픽하고는 또 좀 달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 4번 됐으니 우리는 별 4개를 달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파도 사실 피파는 몇 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없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회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데스리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잡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뭐 그 팀 같은 경우에는 뭐 10번에 1번으로 바꾼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역사가 오래되고 이런 팀들이 많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해도 옆에 그 별을 달았었잖아요. 네. 별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승이라는 판타지 그리고 상징이 있죠.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을 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팀들이 별을 또 달 수 있게끔 그건 팬들의 자부심이고 희망이고 꿈이니까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전 이렇게 엠블럼 감싸는 거 좋은데요. 그래서 이건 모르죠. 2줄로 할지 감쌀 건지. 이거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청취자분들께. 감싸는 거 좋은데요. 귀여워. 우승에 둘러싸인 듯한. 귀엽잖아요. 근데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좀 별로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냥 나 이만큼 우승 많이 했다라는 걸 이만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5개 하나다는 거는 그럼 4번 했는데 계속 우승을 못 해요. 그러면은 별 계속 못 달잖아요. 아홉수 같이. 네, 너무 속상하니까 이 정도 전 티나게 K리그 좀 티나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죠. 뭐
40살 생일 됐는데 초 40개 꽂으면은 거의 뭐 불나잖아요. 네. Why Always Me 님이 그 여자 축구에 관련돼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에 죄송영수 님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답을 준비를 하다가 깜빡했어요. 자, 그럼 이슈 포커스로 넘어갈게요. 네. 절대 손을 의심하지 마. 시그니처 무브로 멀티골.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드디어. 손흥민 존보다 좀 더 먼 거리? 맞나요? 좀 더 멀었던 것 같은데. 절대 손을 의심하지만 시그니처 무브로 멀티골 어때요 제목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뭐 뜯어볼 필요가 있나요? 앞에 요 문구는 그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토트넘 그 공식 SNS에 올라온 글이었죠. 그럼 이거는요? 제가 뒤에는? 넣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제 벤치에서 시작하게 해야 된다.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벤치에서 시작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인 경험도 있고 그 레스터 시티전이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선수가 부담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몸이 판단하는 그래서 수비가 대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막으면은 막을 수 없는 이미 공은 지나가고 난 뒤 그러니까 이런 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었는데 일단은 뭐 몸이 안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요. 시즌 초반에 그 부담이 좀 컸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조금 늦었고, 예, 그런 가운데서 오는 그러니까 중거리 슛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확실히 이 경기에서는 근데 뭔가 좀 작정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전반전부터 그 드리블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슈팅도 좀 더 과감하게 때리는. 근데 그 슛도 막 어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골문 안쪽으로 가서 뭔가 하나 터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전에 진짜 그 평소에 잘 보여줬던 모습 딱 그 모습 그대로 골 넣어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전에 골 몇 번 넣긴 했었잖아요. 뭐 교체 출전해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넣었던 게 그 약간 따닥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대 수비수 맞고 이제 급회전. 근데 사실 그때 골 넣었을 때 좋긴 좋았는데 뭔가 이 찝찝함. 이거 조금 더 그냥 골문으로 확 꽂히는 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도움을 할 수 있었는데 또 상대 수비수 맞고 또 연결되면서 뭔가 이 뒷맛이 조금 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진짜 딱 시원한 골. 우리가 알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왼발 감차 그리고 두 번째 골도 예전에 그 득점왕했을 때 많이 보여줬었죠. 오른발로 잡고 뭐 왼발로 잡고 뭐 반대발로 터닝하면서 슛 때리는 그 깔끔한 동작이 딱 나오는 걸 보고 이번 경기는 전에 있던 골들보다 조금 더 자신감을 찾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보면 결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고 안 넣고 골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거다. 근데 앞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얘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물론 그러니까 앞선 상황들하고 조금 달라요. 레스터 시티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을 때 그리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또 모처럼 또 부상 이후 굉장히 오랜 거의 한 3개월 만에 골을 넣었을 때 다들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자신감을 찾고 이제 좀 잘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그러지 못했었고 이번엔 또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자면 일단은 프레스턴이 이 경기에서 아무래도 언더독이고 그리고 홈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에 조금 더 중점을 뒀고 사실상 5백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뭐 너무나 당연히 중거리 슛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는 기회가 생겼던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전에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전반전에도 굉장히 좋은 슛을 날렸어요.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슛들을 날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부상 직후에는
슛을 해도 슛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슛이 부정확했던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무리 상대가 2부 리그든 어디든 간에 그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전반 끝났을 때 지금 뭐 그 프레스턴이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있고 0대 0은 프레스턴에게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무실점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뭔가 달라졌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거는 결과를 본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이야기가 맞겠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일단은 그 지체 없이 하는 자신감. 때릴 때 바로바로 때려야 때리고. 돼요. 네. 그게 참 좋았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에게 몸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전의 상황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여기서부터인데,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 그냥 우리 표현으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사실 자신의 몸을 거의 갈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도 뭐 예전에 2018-19 시즌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도 사실 뭐 월드컵에 아시안 게임에 뭐 숱한 A 매치와 그 비행 거리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던 시즌이 물론 있었지만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그러니까 선수 생활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부상도 경험을 했고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 육체적 그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AT들한테 조금 더 그러니까 AT라고 하면 애틀리트 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적화해주는 마사지 네.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몸을 대출받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땡겨 쓴다. 네. 근데 그게 우리 선수들이 더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한 경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잖아요. 햄스트링 부상이 보면은 그러면은 의학적 소견은 4주에서 6주간의 그냥 휴식입니다.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뭐 2주 만에 복귀를 했었죠. 그렇죠, 뭐 예전에. 그러면서 뭐 이제 뭐 무리뉴 감독도 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매직.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결국에는 그 근육 부상이라는 거는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 AT 분들의 노고나 이런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 뒤에 쓸 수 있는 몸을 당겨 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선수들에게는 그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한 경기를 뛰지 못해서 겪게 되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몸을 다쳐서 얻게 되는 신체의 부상의 크기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 주에 경기를 뛸 수 있다면 그리고 못 걷는 선수가 걷게 되는 시간을 더 당길 수 있다면 아마 무엇이든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네. 완전 감정이 과몰입하셔갖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뭐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불법적인 그러니까 일리걸한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 길을 택할 겁니다. 맞아.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운동선수로서 생활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아무래도 토트넘 정도의 큰 구단이면은 이 선수들의 체력이나 몸 상태는 뭐 크게 보고 아니,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도 아프잖아요. 아프면 늘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마사지도 받고 막 재활치료 다니거든요. 선수들 다니는 대로. 그럼 하는 말이 이번에 경기는 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치료사님도 다 선수들도
그렇게 한대요. 이번 경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뛰고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고 뛰고 아프면 다시 아픈 거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선수들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재활을 다 하고 나오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네. 뭐 맞아. 몸 상태 완전하게 해서 나오는 경기가 몇 안 되죠. 안 되죠. 맨날 아프고. 1년 그때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를 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1년의 경기를 뭐 한 30경기, 40경기 한다고 치면 그 중에 몸 상태가 정말 아픈 곳이 하나도 없이 경기장에 나가는 날은 10경기도 안 10경기 뭐 제가 보기엔 손에 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아프면 그게 더 어색할 것 같아. 근데 그냥 훈련을 계속하니까 안 아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매 경기 전쟁 같은 그리고 전투 같은 또 경기들을 치르고 그 안에서 숱한 태클을 당하고 숱한 태클을 또 하고 육체적인 부딪힘이 없을 수 없는 경기고 그리고 근육 부상이라는 거는 어떤 그 마찰이나 외부적인 충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에서 피로에서 옵니다. 오는 네. 거. 그러니까 내가 근육을 많이 써서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육 부상을 치료하는 방법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쉬는 거예요. 맞아요. 많이 자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뭐 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었는데 히샬링성 선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선발 출전하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이 덜 돼서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골을 넣었으니까 골만큼 그렇죠. 또 큰 뭐 그 진통제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심리적인 심리인 부분. 거지. 몸은 네. 아마 계속 아플 텐데. 그리고 뭐 요새 또 경기가 이전만큼 빡빡하지는 않으니까 거의 일주일 그거는 좀 텀으로 또 다행이죠. 네, 그건 뭐. 다행이에요. 적당히 떨어져가지고 적당히 대회들이 그쵸. 없어요. 리그컵 떨어질 거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네. 지금 FA컵 또 대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FA컵 대진 나쁘지 않죠. 지금- 지금의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혹은 이제 오브리그 팀이죠. 네. 이 화제의 팀 렉섬이에요. 렉섬. 오브리그. 우리 또 헐리우드 배우가 그 누구죠? 라이언 레이놀즈. 맞아. 저 그 배우 굉장히 좋아요. 저도요. 네. 데드풀. 네, 데드풀 네. 너무 그러니까 그 위트 있고 유머러스하고 배우도 좋아해요. 저도.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경기가 또 될 것 같죠. 셰필드는 또 제가 여기 또 살다가 온 곳이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어디랑 붙을지. 뭐 어디랑 붙게 돼도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꿀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해볼 만한데. 골이라고 그게 해볼 만한데. 감시하면 안 그렇죠. 돼. 꿀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 라운드를 가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 여건. 셰필드도 지금 2부에서 2위 하고 있더라고요. 만만치 볼 셰필드는 수 없는. 그 아무튼 투자가 굉장히 늘었고요. 골이라니. 다른 팀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뭐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욕해달라고 약간 던진 드립 같아가지고 내가 약간 안 받았어요. 그래요? 아니, 꿀이라니. 어? 그리고 여기 렉섬 팀이 또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지난해 11월에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렉섬의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팀의 구단주로 들어오면서 이 팀을 이끌면서 다큐를 찍고 있는데 그 다큐를 보고 손흥민 선수가 팬이 됐어요. 감흥을 받았고 이 얘기를 벤 데이비스가 전해 다른 다음에 또 벤 데이비스의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엮어져서 이 렉섬 선수들의 귀까지 들어가서 귀엽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창 그 안화골절 부상으로 맘고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찰칵 세리머니 하면서 이 응원을 좀 해주기도 하고 되게 행운을 힘들게 빌었는데 하시네, 이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렉섬이 올라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뭐 그 FA컵의 최대 묘미는 결국에 그쵸. 업셋이잖아요. 네. 언더독의 반란. 네, 언더독의 반란이고 결국에 이제 못하는 팀이 그러니까 하위 리그에 있는 팀이 그러니까 자이언트 킬링이라고 하죠. 그 상위 리그권에 있는 팀을 꺾는 게 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의미로 오브리그 팀이 올라오는 게 조금 더 화제성이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 오브리그 팀이 또 토트넘을 맞을 때는 또 똑같은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현재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 4위, 그러니까 톱4를 노리는 팀이고 거기에 그 언저리에 늘 있는 팀이니까 뭐 이 팀에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재밌겠는데요,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셰필드가 올라와도 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또 어떤 우리하고의 인연이 있냐면
황선홍 감독이 은퇴한 다음에 연수를 갔던 곳이 여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예요. 왜 여기로 가셨죠? 왜 갔을까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감독님한테 나중에 제가 이제 셰필드에 가게 돼서 감독님 그때 왜 가셨어요? 그냥 거기 그쪽으로 왜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기에 좋고 그리고 받아주는 클럽을 일단 가게 되니까 근데 굉장히 역사도 많은 팀이고요. 저는 우리랑 그 인연이 있다고 하길래 좀 우리 한국 선수가 뭐 영입까지 갔나 뭐 그 정도 생각했다. 연수라고 해서 생각보다 띠용. 재밌는 얘기를 아까 뭐 연수 해준대? 그러고 아니 그게 뭐냐면 황선홍 감독이 그때 연수를 갔잖아요.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근데 그 당시에 몸 상태가 이제 은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훈련을 했는데 선수들보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진짜 그 프리미어리그 1, 2부 뛰고 있는 당시는 2부였을 걸요? 그래가지고 되게 구단에서 군침을 자네 혹시 한번 다시 뛰어볼 생각. 황새의 부활. 근데 그게 한 번은 뛸 수 있어.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난 상황에서 한 번은 그렇게 뛸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 그런 리그를 하는 거는 어려워서 뭐 당연히 그게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팀에서 굉장히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5호 프리미어리그 탄생해서 나중에 어느 날 황선홍 감독님이 은퇴 후에도 어쨌든 몸 상태가 좋으셨네요 여기. 네, 이 젊은 친구들이었을 텐데. 네, 그 당시에는 젊은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당시에 이제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장도 하고 그랬던 맥과이어 선수. 맥과이어 선수가 이제 임대를 왔던 팀. 셰필드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FA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을걸요? 그때 뭐 난리 났었죠. 셰필드에서 이제 런던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M1 도로인가 그랬는데 M1 도로가 가득 찼던 셰필드에서 이제 웸블리를 간다라는 거는 이제 지방 팀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 있는 모든 클럽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인 거죠. 우리는 왜 가봤냐? 그러니까 위고 웸블리. 우리는 웸블리로 간다. 다음 넘어가요? 네, 뭐 넘어가죠. 아무튼 손흥민 선수 가다가 굉장히 또 산으로 갔는데 이거 영미 선배가 있었으면은 좀 그만 산으로 가라고 잡아줬을 텐데. 내비 다시 찍었을 텐데. 네, 영미 열심히 선배가 없다 들었어요, 보니까 지금 한참 돌아가지고 지금 산 어디쯤에 와 있네요. 산 넘어서 이탈리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뭐 그런 개드립을요. 손흥민 화이팅! 네, 손흥민 화이팅. 네. 이제 김민재 화이팅!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이요? 정신 차려. 내가 진영이만 깰 줄 알아? 네. 우주로 가시네. 다음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거 그거예요? 더글로리야. 그래서 순간 더글로리구나라고 생각해서 말이 꼬였어요. 공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니 수비가 아름답더라. 이것도 개드립이네요. 근데 공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잖아. 아니 뭐 그렇게. 그쵸? 더글로리 보셨죠? 봤어요. 나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지금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 뭐 잘 모르겠어요.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라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더글로리 봤어? 그거 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얘기해가지고 바둑에서 나온 얘기고. 아니 근데 그거야. 집을 빼앗으면 이기는 이건 근데 공을 빼앗으면 이기는 게임이 맞잖아.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냥 주영미 넘어가요. 선배 있었어야 되는데. 혼났다 너 이제. 김민재 선수 괴물. 괴물입니다. 뭐 괴물 말고 다르게 표현할 게 있나요? 이 경기는 좀 화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일단은 무리뉴 감독이 일단 나는 김민재 선수에게 오퍼를 했었고 원했다. 심지어 화상 인터뷰도 몇 번이나 했다. 했었고 김민재 선수가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저 화상 인터뷰했다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고 직접적인 연락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었어요. 한참 근데 생각보다 더 직접적인 연락이었는데. 그러니까 영통할 정도면. 네. 그러고서 시간 되니? 실제로 김민재 선수는 자신감은 갖고 있었대요. 토트넘에서는 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그때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그때 처음 토트넘과 링크되고 이제 무리뉴 감독이 원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저도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조심스러워요. 선수들이나 선수 측이나.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펌프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일단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들었어요. 무리뉴 감독이 좋게 평가하는 거는 맞아요. 정도로 저는 그 정도로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실제로 극찬이죠, 뭐. 되게 성사 가능성이 높았던 이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안 됐. 구단에서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회해서 토트넘을 깐 거죠. 네. 김민재 선수를 치켜 세우면서 활용해서 사실은 레비 회장과 그 토트넘 보드 그러니까 이사회를 사실상 직격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수가 지금 현재 들어왔기 때문에 나폴리를 띄우면서 토트넘을 또 까는 그 고난도의 이제 참 쓰리 말을 쿠션을 한 말 거였죠. 잘하셔. 고단수요. 나폴리가 왜 이렇게 잘하냐? 영입한 선수들이 잘하지 않냐? 그 중에 한 명 김민재. 김민재다. 내가 영입하려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수가 좋은 선수냐면 내가 영통까지 토트넘에 있을 때도 하고. 영통합까지 하고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야. 누가 안 해줬어? 토트넘이. 아 레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가기를 하신 분인데 여튼간에 그러니까 더 화제는 됐죠. 근데 AS 로마가 이 경기 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서도 사실 잘했어요. 잘했고 1대0으로 그 사실 뭐 오시멘 선수가 너무나 기가 막힌 골을 넣어서 약간 박지성 선수가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슛. 그렇죠. 근데 박지성 선수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만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공이 이제 왼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거를 가슴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놨고 그 다음에 무릎도 오른발을 썼고 슛도 오른발로 찼죠. 그리고 더 힘이 넘쳐났죠. 너 골망 찢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힘이 좋아. 위로. 그냥 예, 그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차는 게 맞죠. 그 키퍼가 머리 보고. 키퍼가 막더라도 굴절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여튼간에 그런 골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샤라위 선수가 샤라위 아니에요. 샤라위라고 쓰면 안 돼요. 엘샤라위라고 써야 돼요. 오타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무지의 소치. 네. 저기 다음에 샤라비라 써 있던데. 네. 엘샤라위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제 또 거기서 그냥 사실 저는 그냥 이제 1대1로 끝나면서 연승 행진은 끊기고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야, 근데 또 거기서 또 시메오네 선수가 그냥 또 벼락같이 왼발로 마무리를 해서 결정적으로 3대1 아니 3대1이란다. 그 승점 3점을 챙기더라고요. 3만 생각하다가 정신 없어요? 산만하네요. 네, 산만하고 있어요. 네, 산으로 가고 산만하고. 네. 결국에 보면 여기서 나오지만 점유율도 밀렸고 슈팅도 밀렸고. 이거 근데 이렇게 밀렸어요? 많이면 점유율이 이렇게 2배 차이 나나요? 잘못 쓴 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거 뺏겼어? 잘못 복부 잘못한 것 같아. 리오슛이 하는데 어디 골을 2골을 넣냐? 지금 이상해가지고 57대 43이래요 점유율이. 그리고요. 전체 슛 11대 11. 전체 슈팅이 11대 11이고요. 유효슛이 6대 3. 6대 3이랍니다. 기대 득점은 안 봐도 되고. 어떻게- 밀린 경기가 아니었네요. 어떻게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심지어 같은 숫자가 없는 건 둘째치고 경기 흐름을 아예 바꿔놨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로 물론 뭐 이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면 보면서 아까 제가 계속 오타 없어? 했더니 자기 요새 오타 안 냈대요. 계속 자신만만하더니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기대 득점은 뭐야? 이거요? 1.00 대 0.79. 이거 하나 맞았네? 0.79 하나 맞았네. 그러게요. 야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 못 열 일곱 봤어? 여덟 숫자. 이거 제가 복사해놓고 제가 썼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거. 어떤 경기를 본 거야?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튼간에 김민재 선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어. 아무튼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에서 걷어내기도 되게 많이 했고 양팀 통틀어 제일 많은 9번을 기록했고 이건 또 쓰지도 않았니? 썼니? 썼어요. 여기 썼구나. 네. 그다음에 슛블록. 좋은 슛블록이 한 2차례 나왔고 좋은 태클도 한 2차례 나왔었고 네. 결국에 이제 상대 공격들을 잘 막았죠. 그 상대의 3톱 뭐 디발라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을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막았죠. 그러면서 사실 무리뉴 감독이 결국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한 번 칭찬을 했죠. 네. 또 경기 전으로 한 번, 경기 후로 한 번. 완전 사랑에 빠졌나 봐. 김민재 선수에게. 네. 약간 한이 맺혀 있나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일본식 화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비하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상대를 엄청 띄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일 야구전이 하는데 우리 상대가 김광현이다. 그러면 역대 최강의
한국 선발 투수가 온다. 뭐 왼손 투수 중에 이런 선수는 없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선수를 띄우는 작업들을 계속해요. 펌핑. 그런 다음에 경기에서 만약에 이기면 그런 선수를 갖고 있는 한국을 꺾은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면 결국에 그 선수를 넘지 못했다가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그 밑밥을 까는 건가? 화법이거든요. 근데 뭐 무리뉴 감독도 저는 그런 기법을 쓴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치켜 세우면서 우리는 언더독이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조금 자만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과거에 신태용 감독의 독일전 앞두고 그런 좀 전략을 썼었죠. 맞아 이번에 저도 유튜브 통해서 봤었는데 독일이 조금 자만하는 것 같길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독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조금은 자만하게 한 다음에 그 틈을 노리는 전략을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이 쓴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뭐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격수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폴리가 잘 되고 있는 거는 김민재 선수 한 명 같다고 그래서 잘 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영입생들이 너무 다 잘해요. 다 진짜 알짜배기들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는 어느 정도의 운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교체에 들어가면 교체 들어간 선수들이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팔레티 감독의 역량이라고 봐야겠죠. 경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를 조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찾아가겠지. 약간 느낌이 예전에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때의 느낌 같은 잘 안 무너져요. 질 것 같은데 결국 무너지지도 않고. 공수가 좋아 균형이 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 멤버를 보면 이 팀이 과연 리그 선두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팀인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들거든요. 뭔가 눈에 확 띄는 스타 플레이어 없이 맞아. 리그 선두를 이렇게 확고히 다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저기 미국 데이터 분석 업체 538이라는 곳에서는 나폴리 우승 가능성을 벌써 92%로. 근데 사실상 별일 없으면은 확정이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해도 되는. 그 미국 그 통계 사이트 538 되게 오랜만에 듣는 회사인데 거기가 사실 되게 유명한 건 거기는 통계 회사인데 제일 잘 그 연구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은 선거 결과 하는 통계 업체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눈여겨 보고 있는 통계 업체인데 또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또 통계들 보니까 92%나 돼. 일단은 경쟁자들이 조금씩 알아서 밀려나주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 알아서 떨어지고 네. 그리고 뭐 승점 차이도 2위 팀과 13점이나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뭐 별일 없으면은 리그 조금 승점 땡기다가 뭐 챔피언스리그 요런 또 컵 대회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나폴리는 지금 뭐 일단은 좋죠. 네. 김민재 선수 우승하면 박지성 선수 이후 12년 만에 한국인 유럽 5대 리그 우승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 그러니까 손차박 논쟁에서 저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은 근데 그게 개인의 능력으로 다 과연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차박이라는 논쟁에 어디까지를 과연 넣어야 되는 것이냐, 어느 범주로 선수들을 봐야 될 것이냐, 분석해야 될 것이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컨트로버셜하고 논란이 되고 논의가 재미있는 우리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미이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분명히 못 넘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으로서 우승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축구라는 게 어떤 특정한 선수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 대 팀으로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승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가치라고 생각해요. 한 선수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고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진짜 우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도 2번이나 했었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뭐 그런 경험이 자주 있었으니까. 들어올리셨네. 진짜 우리나라 레전드긴 레전드였다. 정말 레전드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맨유는 뭐 사실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로 꼽힐 만한 팀이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럼 또 이제 뭐 나오는 게 이제 로테이션 멤버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선수가 보여준 임팩트가 너무 컸죠.
뭐 중요한 경기 뭐 그리고 리버풀전 그런 데서 넣었던 골들 그리고 또 대표팀에서 에이스로서 보여줬던 그런 무게감과 존재감. 막 덩치가 크신 편은 아닌데 아, 맞아요. 박지성 선수가 공 한 번 잡으면 그게 얼마나 커 보이고 든든한지. 그렇죠. 등번호 아직도 7번이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선수들 같이 뛴 선수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봤을 때 등번호 7번이 굉장히 크게 보였다라는 이야기. 존재감만으로도 근데 그러니까 이번 대회 사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굉장히 컸죠. 그에 버금갈 정도로 컸던 것 같아요. 뭐 여튼간에 아직 손흥민 선수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가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죽엉망. 좋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꺾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꺾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까지 얘기하면 너무 또 갑자기 산으로 가긴 하는데 수없이 꺾이잖아요. 프리롤이라서 아니 그렇게 하죠. 삶에서 우리는 진짜 정말 수없이 꺾여요. 꺾이면 어때요? 꺾여도 제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오래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오래. 이번 월드컵에 나오지 못했다면 사실 나이가 대관식 못했지. 네, 은퇴 선언도 했었고 심지어. 네, 네.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부분인데 선수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몸을 당겨 쓰는 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한계가 있을 텐데.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할 일은 응원이라는 응원밖에 것. 없습니다. 드디어 이강인이에요. 어. 드디어 이강인 선수가 이 원고에 올라왔습니다. 제목. 그러고서 제 야,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야, 근데 그 다음 거 너무 진짜 그렇다. 이강인 사랑합니다까지는 내가 좋다고 쳐. 네. 유럽파 다이제스트는 다이제스트. 뭐냐? 다 이제 한번 훑어보자는 얘기죠. 그냥 뭐 나 그냥 넣고 그냥 이름만 이강인 넣은 거야? 그 뉴스 단신 꼭지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넣고서 그냥 이거 소화 한번 해보자. 다 유럽파 전부 다 소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한번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너 이재성 선수랑 오영규 선수는 안 사랑해? 다 사랑하죠. 근데 이강인 선수 제일 사랑합니다. 아예 그냥 뭐 그렇게 하려고요. 오케이. 그래. 내 마음속 원픽. 오케이. 지금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뭐 경기도 경기지만 나가냐 마냐 막 이런 얘기죠. 네, 결국 못 나갔고. 못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죠? 못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이 2월 1일이잖아요. 네. 이적시장 문 닫혔죠. 인스타에 올라왔나요? 다시 팔로우 하셨을라나? 그 이제 마요르카 다시 네, 팔로 네. 언팔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쭈뼛쭈뼛 다시 팔로우를 누를 수 있는. 일단 프로필에는 없네요. 이강인 선수는 제가 만나본 선수 중에서도 물론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순수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선수들이 진짜 순수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더 진짜 순수하다. 진짜 삐진 거라 생각해요. 진짜로요? 삐강인. 진짜 삐진 거라 생각해. 진짜? 기분 좀 나쁘긴 나빴을 거야. 아. 그러니까 좋은 오퍼.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규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좋은 오퍼가 오면 가고 싶어요. 내 인생에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연결된 얘기인데 이게 나온 김에 오영규 선수 얘기를 좀 하자면 오영규 선수한테 셀틱에서 제안을 한 게 지난해 뭐 9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이래요. 9월이면 생각보다 더 기네요. 네.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뭐 월드컵에 가든 말든 이 선수의 잠재력을 괜찮게 봤대요. 근데 처음에 제안 왔던 게 유로였을 거예요. 200만 유로 정도? 그리고 이 선수에게 그 담보됐던 연봉이 한 3억 정도? 네. 그 정도였대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구단에 오셨대요. 형규한테 이런 제안이 왔는데 사실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그 유럽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구단에 정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니까 구단에서는 그랬대요. 그 오영규 선수가 좀 상징적인 팀에서 일단 메탄고 출신의 유스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뭐 리얼블루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구단의 정책과 더불어서 유스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근데 이 선수가 사실상 수원에서 제대로 활약한 거는 사실상 반 시즌 정도. 그죠 후반에. 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면 사실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오영규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성장시켜서 내보내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전례도 있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D존 가기 전에 굉장히 좋은 오퍼가 왔었대요. 그때도 똑같이 이제 그 권창훈 선수가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단에서 권창훈 선수도 마찬가지죠. 아마 메탄고 1호 네, 마찬가지죠. 네. 이런 좋은 선례를 그 권창훈 선수가 팀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한번 설득을 해서 팀에 잔류를 했고 좋은 활약을 보여서 D종에서 제안이 왔을 때는 그때는 선수하고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수원 구단 입장에서 더 이적료를 높이려는 시도도 많이 하지 않았대요. 네가 우리에게 신의를 지켜줬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 오퍼가 온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D종으로 그 어떻게 보면 내보낸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영규 선수한테도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외 그 진출 막는 팀 아니다. 우리는 뭐 해외 나간다면 얼마든지 나가게 우리는 지원하겠다. 다만 아직은 연결지 않았고 우리 팀에서도 조금 더 해줄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설득을 했대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셨대요. 아, 우리 이렇게까지 아들이 근데 사실 이 선수가 그 당시에 받고 있던 연봉이 뭐 얼마 안 돼요. 네. 뭐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규정상 못 올리니까. 올라올 수 있는 뭐 100%밖에 못 올리고 그러던 차에 계속 이제 그 뭐 조규성 선수 영입도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00만 유로까지 올라간 거죠. 이적료가 40억 선까지 올라갔고 선수 연봉은 8억 선까지 올라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내년 시즌 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수원도 여기서는 쿨하게 서로 쿨방망이. 네. 쿨하네요 서로. 쿨해요. 쿨하게 결국에 안녕. 나가게 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수원 취재 갔었는데 그 이런 이야기 뒷얘기들을 이제 수원 구단에서 해주시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같이 그 소주 한 잔을 했거든요. 고등어회 맛있는 거. 이거 오형규가 사는 겁니다. 형규야 고맙다. 형규야 고맙다. 갈 땐 가더라도. 웃다. 잘해야 될 텐데 가서. 뭐 근데 좋던데요? 네, 첫 크로스 경기 바로 뛰었죠. 전 생각보다 그러니까 첫 경기를 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뛰겨갖고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패기가 있어. 그리고 그 유럽으로 갈 때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팀으로 가야 되고 팀의 상황이 좋아야 돼요. 맞아. 여유로워야 돼. 저긴 좀 그래, 너무 많이 여유롭죠. 부르주아잖아요. 네, 여유롭죠.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 유니폼에 오가 너무 이쁘던데요. 성이 오가 너무 귀여워. 맞아요. 약간 유니폼도 느낌표 한 개 달아주고 싶은. 응 맞아. 느낌표도 달아주고 싶고. 그 굉장히 좋은 크로스도 올렸는데 아무튼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골이 됐으면 진짜 또 오영규 선수한테 자신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장면이 조금 뭐 그냥 한국 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네. 오 화이팅. 결국 이강인 선수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아무튼 삐진 걸로 끝나는 건가요? 삐진 걸로. 근데 그 아기레 감독이 잘 설득을 했다고 그러죠. 잘 달래줬나 보다. 그러면은 또 이강인 선수도 또 아버지 같으시네. 근데 아직 없어요 인스타에는. 프로필에는 없어요 일단. 여름에 나가겠죠. 뭐. 계속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그러니까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프리미어리그 구단 그것도 그냥 프리미어리그 구단 아니고 탑6. 오와오. 뉴캐슬 이런 데도 나오고. 뉴캐슬이 지금 뭐 과거의 뉴캐슬도 아니고. 팀에서 일단은 과거의 뉴캐슬은 언제 과거 뉴캐슬 하는 겁니까? 과거의 뉴캐슬 앨런 시어러 시절에 뉴캐슬 날라다녔었는데. 그렇죠. 그냥 몇 년 전. 여튼간에 뭐 지금 이강인 선수는 잘 찾아가야죠. 근데 이강인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강인 선수를 쓰는 데는 감독으로서의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잘 쓸 수 있는 감독을 찾아가야 돼요. 감독과의 합이 중요한 선수. 근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도 잘하는 선수도 되게 많다. 감독 뿌듯한데? 이렇게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갈 감독님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 일단은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떡하지? 험난하고 왜, 그리고 왜요? 되게 좀 최근에 디테일한 이름들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없나요? 협상이 이루어졌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후보가 일단은 그 종전과 다른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 과거에는 이 시기가 되면 중간 브리핑이라는 걸 했어요.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접근했고 만약에 뭐 뭐 이런 저번에 건가? 벤투 시절이었으면 어떤 정도까지 얘기했나요? 실제로 김판곤 위원장이 그때 중간 브리핑 했었죠.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세웠고, 그러니까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웠다. 첫 번째,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로드맵상 어디까지 와 있다. 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정도를 이제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그 전에 이용수 교수가 기술위원장을 할 때도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래서 뭐 기준으로 뭐 많이들 세우는 게 보통 아시안컵 혹은 대륙별 그 컨티넨탈 챔피언십에서 뭐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감독. 그다음에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뭐 성과가 있는 감독.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클럽 경험이 있어서 K리그와의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감독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다 달고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과거와 달라진 점 일체의 중간 브리핑 하지 않겠다. 왜요? 그다음에 비밀이야? 어떤 기준을 밝히지 않겠다. 다 비밀이야. 약간 뒷말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준을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이거랑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 기준을 밝히면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겨요. 뭐 예전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나는 최근에 이제 폼 좋은 선수를 쓰겠다. 뭐 그 경기에 자주 나오는 선수를 쓰겠다. 소속팀에서 활약이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소속팀에서 활약이 없었던 박주영 선수를 쓸 때 결국에 자기 모순이 걸려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번에 기준 다 밝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준을 밝히라는 지금 언론 기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비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맞냐? 기자들은 왜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냐? 첫째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모든 정보가 외신을 통해서 나와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좀 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밝혀라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선순위 밝히려냐. 기준을 밝혀라. 근데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진행 상황이. 그리고 우리가의 위치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협상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밝히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그거는 이제 이 다음 부분에 설명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고 국민 눈높이와 사실 관심과 기대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높지. 직전 월드컵에서 16강을 했기 때문에 팬보지. 그리고 선수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어요. 높아졌고. 그 4년 전에 비하면 우리가 그 유럽파의 위치가 또 좀 달라졌죠. 근데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높아진 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높아진 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걸 탓할 수는 없지만 높아진 상황에서 지갑은 더 얇아졌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거 제가 이제 기사 쓰려고 해서 좀 찾아봤던데 벤투 감독의 연봉이 우리가 알기로 한 18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가운데서 이제 코칭 스태프에게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돈 여러 가지를 하면 연간 한 40억 정도가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16강에 간 지도자들의 평균 임금이 한 2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사실 그 이상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면 벤투 감독에게 줬던 임금보다도 그 높아야 돼. 이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요즘의 트렌드는 아무튼 결국에 사단으로서 오는 아유. 거니까 그 비용은 더 어떻게 보면 급등하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뭐 평균만 잡아도 25억. 거기에 이제 곱하기 한 3, 4 정도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뭐 3, 4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다면 6, 70억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의 예산은 더 적거든요. 벤투 뭐 시절. 4년 벤투 시절보다 벤투 시절 더 적다고요? 그때랑 현재로선 비슷하게 적어요. 유지한다고 들었던 현재로서는 더 것 같은데. 적어요. 적은데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오려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기준을 자세하게 밝히는 그러니까 게 어렵-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튼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 좋은 분을 모셔야 된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그 좋은 분을 모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오할 준비는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좋은 분이라는 판단이 됐다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적어도의 그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아무튼 전보다 안 좋다. 네, 첫 번째는 그게 있어서 사실 쉽게 그런 기준들을 발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럼 2월인데 그죠, 이제 발표가 2월 그래도 됐고. 2월 안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처음 로드맵을 잡았던 게 1월 중에, 그러니까 1월 중에 뭘 할 거냐? 우리는 기준을 잡겠다. 1월 중에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잡겠다. 그다음에 2월에 할 일 개별 접촉을 시작하겠다. 였어요. 2월 1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2월 1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상간에 뭐 이렇게 큰 차이가 드라마틱. 야 어제까지 1월이었고 오늘 9월이었으니까 자 시작.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않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개별 접촉이에요. 그럼 앞서서 뭐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실제로 연락을 했다기는 보다는 본인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야기가 나왔던 전 발렌시아 감독, 그다음에 뭐 핑크 감독, 그다음에 뭐 현재 뭐 본인이 고사했다고 알려진 브라질의 뭐 치치 감독 등등등등은 그러니까 뭐 우리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 가능성이 제일 높냐면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치 감독의 상황,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로 돼 있다면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하거나 우선순위에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저 시간 낭비죠. 네, 그러니까 여러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접촉 전에 하는 작업들입니다. 이 사람의 물리 작업. 상황을 알아보는 작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대. 너 뭐하니? 라고 얘기하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온 건지 에이전트가 연락이 온 건지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연락이 온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도로 하는 거냐? 내가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려서 어느 팀에 가든 혹은 나중에 한국과 협상을 하게 되든 협상의 우위에 있으려는 전략인 거지. 이걸 갖고 지금 그러니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름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을 봤을 때 훌륭하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 예산에 와?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을 부를 거야? 고작? 그러니까 요런 게 두 번째. 그러니까 협회가 하는 일이 한심해 보이죠. 이거 중구난방이고 뭐 오히려 제대로 원칙도 하는 거야? 없고 약간 그러니까 자꾸 또 기준부터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회는 밝힐 수가 없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뽑아야 되는데 좋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기류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월드컵 끝난 다음에 그 국내 감독으로 하려는 생각이 좀 있다가 결국에 이제 외국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거기에 기류가 좀 굳어지는 분위기, 외국인을 이제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는 정치권의 어떤 입김도 솔직히 좀 있었고, 정치권에서 네, 정치권의 입김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너무 무시하고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결국에 마이클 위원장으로 간 데는 외국인으로 뽑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의중이 실린 거는 분명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결국에 하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국내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국내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나 뭐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후순위였는데 뭐 이렇게 올렸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협상이라는 게 가능성을 닫아놓으면은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닫아놓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국내 감독에 대한 것도 네, 확률이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제가 수많이 많은 전 방송에서 얘기했고 국내 감독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그 외국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국내 감독이 상쇄하고 남을 만한 분을 모셔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 전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궁금하다 진짜 어떻게 될지 곧 나올 텐데.
근데 아무튼 협회가 일을 안, 그러니까 우리가 협회를 맨날 까고 제가 또 특별히 좀 많이 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회는 뭐 하나, 협회는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 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한참 까고 맨 뒤에 이제 살짝 일은 열심히 하는 게 맞죠, 근데. 네, 일을 뭐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열심히 하고 잘 해야지. 잘해야죠, 일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기준도 없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2002에 이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은 있다. 근데 기준을 공개할 수 밝힐 수 없을 뿐이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저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은 아무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 기준에 돈적인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건데 그게 좀 후순이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원래 돈이 제일 진짜 딱 좋은 문제야. 사람 있으면은. 돈이 그 뽕피디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 세상에 돈으로 지금 현재 축구 시장에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돈이 그쵸. 제일 문제지. 그래서 결국 좀 어느 정도 끝되는 사람을 좀 큰 맘 먹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이죠. 한국 축구협회가 쓰는 예산이 있는데 센터 옮겨야죠. 여기 돈 안 쓸 수 없어요. 센터로 옮겨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자 축구 올해 월드컵 있잖아요. 네. 여자 축구 월드컵에도 여자 대표팀에도 돈 우리가 써야지.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한된 그 재원 안에서 돈이 늘 문제야.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 학원 축구 중요해요. 학원 축구에도 돈 써야 돼요. 그다음에 뭐 K3, K4 이제 시작했어요. 여기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FA컵 우리 지난번에 진짜 예, 많이 깠잖아요. 네. 그 오토바이 들어왔다고? 그럼. 이런 일 막아야 되잖아요. 돈 써야 돼. 돼요. 다 돈이야. 아껴 써야 되겠다. 다 돈이야. 그래도 다음 주엔 좀 어떻게 끝내야 되죠? 돈이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오, 그렇죠. 그럼 그건 죄송영순 기자님이 다 넘겨야죠. 그러니까 다 이런 어려운 취재는 다 네. 하성룡 기자가 잘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주영민 기자님도 돌아오셔서 4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